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군사 관찰자들과 국제사회는 대만 해협 전쟁에 관한 고전적인 시나리오를 거의 당연한 전제로 삼아왔습니다. 그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PLA가 타이베이 숭산 공항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향해 포화 미사일 기습으로 포문을 연다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그들의 대규모 상륙 함대가 다한수의 하구를 향해 파도를 가르며 돌진해 교두보를 세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제 정황과 미일 동맹의 최신 연습 시나리오는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세기의 21번째 해를 넘긴 지금 태평양 대전의 첫 총성은 대만 본섬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첫 타격을 맞을 곳은 세계 여행 지도에서는 그리 눈에 띄지 않지만 제1열도선의 목줄을 틀어쥔 작은 섬 일본의 요나군이입니다. 이는 근거 없는 추정이 아니라 킨에지라는 합동 모의 훈련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 기획되어 2024년 초에 완성시험 운용을 마친 미일 고위급 안보 협력 연습입니다. 이 연습에서 드러난 내용과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친 잇따른 군사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전장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중국 병력이 대만 해변에 발을 딛기 전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일본을 끌어들이는 구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무도한 전쟁이 법과 상식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모두가 목격했듯 기습과 모호성에 의존한 도박은 결국 국제 여론과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제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요나군이는 면적이 28.9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상주 인구도 2,000명이 채 되지 않지만 제1열도선 전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충지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전해드린 대로 일본은 최근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섬에 타입 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석 달 동안 미일 합동훈련을 통해 미국이 이 섬의 물자와 장비를 꾸준히 증강해 온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요나군이는 류큐 제도의 최서단이며 대만과의 거리는 불과 110km 남짓입니다. 따라서 대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정적 전략 거점이 됩니다. 요나군이의 핵심 가치는 일본 자위대 JSDF가 운용하는 레이더 기지입니다. 이 레이더는 미야코 해협과 인접 해역을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일종의 신의 눈입니다. 미야코 해협은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최중요 관문입니다. 펄라의 모든 함정과 전투기, 잠수함은 대만 동쪽에서 포위 전략을 실행하려 할 때 요나군이 레이더의 촘촘한 시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습의 신비로움은 레이더 화면 앞에서 속임수를 잃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에서 러시아의 허세가 드론 영상에 낱낱이 드러난 것처럼 바다는 소문보다 기록을 더 사랑합니다. 따라서 이 레이더를 무력화하지 못한다면 베이징의 전술적 기습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요나군이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군이 대만 해협 전장을 위한 효과적인 C-12 지휘 통제 체계를 세우려 한다면 이 섬은 전진 지휘소이자 보급 환승 거점으로 최적입니다. 이곳에서 정보와 작전 명령, 긴급 보급조차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대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도 이를 잘 압니다. 이 못을 뽑아버리기만 하면 미일 동맹의 대응 시간과 정보 수집 능력은 순식간에 2배로 굼떠질 것입니다. 그때 대만은 동쪽에서의 조기 경보 능력을 잃고 장님이자 귀머거리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망상도 초전에 정보와 지휘의 혼선을 노렸지만 현실은 늘 그 이상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일본과 미국이 대만 해협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작전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도는 2021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양국의 합동훈련은 빈도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훨씬 구체적 상황에 맞춘 연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분명한 단서는 2024년 5월의 킨에지 합동훈련입니다.
이 연습의 세부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같은 해 4월에 단독 공개했습니다. 이 연습은 대만 비상사태를 포괄적으로 상정한 미일 합동훈련의 첫 사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 PLA를 명시적 가상적으로 설정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중국군은 개전 즉시 대만으로 직행하지 않고 일본 본토에 미군 기지 2곳, 나가사키현의 사세보 해군기지와 야마구치현의 이와쿤이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한 뒤 소규모 PLA 병력을 요나구니에 상륙시키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섬 점령 방식은 매우 교묘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측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함포 사격과 대규모 상륙함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전통식이 아니라 회색지대 전술을 쓸 수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민간 어선과 소형 고속정을 활용해 요나구니로 잠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술의 목적은 정보 혼선을 유발해 일본과 미국이 이것이 군사 공격인지 민간 충돌인지 판단을 머뭇거리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 대응 의사결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법의 문장을 비트는 말장난으로 총부리를 감추려 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쟁 범죄는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이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대만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사세보와 이와쿠니를 타격합니다. 이 목표 선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세보는 미 제7함대 상륙전단 일부가 기반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이 위치는 미일의 동중국해와 태평양 경계 통제, 원해 도서 방어, 상륙 협력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이와쿠니는 미일 공동 운용 공군 기지이자 역내 최대급 미 공군 거점으로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부대가 주둔합니다. 두 기지를 무력화하면 개전 초반부터 미일의 신속 대응과 공중 기동 능력을 끊어놓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지점은 일본의 법적 대응입니다. 도쿄는 사세보 같은 기지에 대한 타격이 일본을 직접 겨냥한 조직적 무력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력 공격 발생 사태, 곧 개인적 자위권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후평화 헌법은 자위권 행사에 엄격한 한계를 둡니다. 대신 도쿄는 대만 비상사태를 생존 위기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한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입니다. 이 개념은 국제법상 공격받는 국가를 다른 국가가 도울 수 있게 하는 틀입니다. 도쿄는 2014년에 이를 원용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 해석을 확립했습니다. 도쿄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개인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을 짚어야 합니다. 둘 다 양국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의 참전을 이끌 수 있지만 전제와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무력 공격의 표적이 되었을 때만 발동됩니다. 이 틀에서는 일본은 피공격자로서 자국 영토와 국민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만 군사 조치를 제한받습니다. 만약 도쿄가 대만 상황을 이렇게 규정했다면 중국의 타격이 곧장 일본을 향하지 않는 한 무력 사용 폭은 극도로 좁아집니다. 반면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 동맹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전략적으로 위협할 경우 무력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일본은 자기 방어의 당사자에 머무르지 않고 동맹을 지키고 자신이 의존하는 안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참전하는 국가가 됩니다. 도쿄가 이 법적 틀을 선택함으로써 행동 공간은 크게 넓어졌고 개시 타격이 일본 영토를 직접 겨냥하지 않아도 대만 위기에 조기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시각에서 보면 이는 후진 기어에 고정됐던 레버를 적시에 전진 기어로 옮긴 셈입니다. 법적 매듭을 생존 위기 사태로 풀자 미일 작전 공조는 즉시 실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미 측은 구체적 작전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 중인 PLA 상륙 공격 전력을 일본이 격파해 진격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일측은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해 대중국 수송선을 대함, 공대함, 미사일로 조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 과정은 매끄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위대 지휘부 내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둘러싼 전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휘관은 중국의 항공모함을 최우선 격침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모는 힘의 상징이자 함대의 공중 화력 공급과 방공 우산의 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상징보다 작전의 혈도를 끊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키네지 연습에서 최종 결정은 PLA의 수송선을 집중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항모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송선이 없다면 병력은 상륙할 수 없고 전투 장비는 해변에 닿지 못하며 침공 작전은 항모가 멀쩡해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모자는 사진만 남기지만 무거운 다리는 전장을 움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장비 과시는 종종 거대한 철제관처럼 무용지물이 되었고 병참의 다리를 끊긴 쪽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수송선에 화력을 집중한 결정은 미일 동맹이 상징을 쫓기보다 상륙전의 다리를 먼저 잘라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키네지 모의 훈련은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일 공조의 아슬아슬한 취약점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활주로가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야 하는 순간 육상자위대 또한 요나군이를 포함한 류큐 방어 강화를 위해 공중수송이 필요해지면서 일부 공군기지의 활주로 사용 우성원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임무가 겹치며 합동계획과 군종 간 조정 능력의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의 4월 단독 보도에는 활주로 갈등에 대한 해법이 합의되었는지 모의전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본은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3월 일본은 합동작전사령부를 공식 창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자위대 각 군종의 협조를 강화하고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의 연락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목할 점은 2024년 초 킨에지 연습에서 이미 합동작전사령관의 존재를 가정하고 세 군을 일원 지휘하는 체계를 시뮬레이션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달 일본은 전 군종을 아우르는 신규 해상 수송 부대를 발족해 공중 수송의 부담을 줄이고 해상 보급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활주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규슈 남쪽 서른에서 40km 거리에 위치한 마게시마 기지 건설을 가속했습니다. 일본은 2023년부터 무인도인 마게시마를 길이 2000m 활주로를 갖춘 대규모 군사기지로 개조 중입니다. 이 기지는 미일 조종사가 육상에 설치된 항모 착함 모의 시설로 훈련할 뿐 아니라 거대한 환승 보급 거점 역할도 수행합니다. 비상시 마게시마는 가라앉지 않는 육상 항공모함이 되어 공군 전력을 분산시키고 주요 기지의 부담을 덜며 류큐 전역의 군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남중국해의 인공섬이 모래 위의 성이라면 이곳은 콘크리트로 만든 차가운 현실입니다. 후방의 보급망을 다지고 활주로를 넓히는 것은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중국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미일은 최전선의 천라지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규슈와 대만 사이에 류큐 제도가 자리합니다. 약 150개 섬이 천여 킬로미터의 호를 그립니다. 이 지역이야말로 미일의 군사구축 활동의 핵심입니다. 집중 정도는 남중국조보라 불리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월 29일자 분석에서 미일 연합훈련이 대만 충돌 계획에 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를 물을 정도입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키네지 2024년 이후 연속된 연습은 모두 류큐 열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전술 과제를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 재탈환 임무입니다. 아이언 피스트 2024년과 2025년이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차례 연습에서 미 해병대와 일본 신속 전개 상륙여단은 적에 점령된 원도서를 되찾기 위한 상륙 전술을 숙달했습니다. 이 여단은 2018년에 창설되어 일본의 해병대로 불리며 고속 기동으로 도서 재탈환을 전담합니다. 이 부대는 2024년에 제3연대를 추가해 확대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이언 피스트 2025년이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양국 병력 4,000명을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군 헬기가 수송함에서 이륙해 오키나와 북부의 적 점령 야지에 여단 병력을 공중 강습으로 투입해 공격을 개시했고 미일 상륙함대는 해변 교두보로 증원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화력 문제입니다. 리졸루트 드래곤 2024년과 2025년 역시 류큐 열도를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연습에서는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타이푼 발사대를 처음 전개한 것입니다. 이 체계는 SM-6 함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에서 시스템이 히로시마만을 내려다보는 이와쿠니 일대에 배치되었는데 이 위치에서 발사될 경우 토마호크는 중국 본토 깊숙한 표적까지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리졸루트 드래곤은 9월에 종료되었지만 미국은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타이푼을 철수했습니다. 시계를 길게 맞춘 억지의 제스처에 베이징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미사일로 겁박하며 전장을 휘두르려 했지만 장거리 화력은 상대의 결의를 꺾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눈을 더 크게 뜨이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봉쇄 전략입니다. 경련으로 시행되는 미일 합동훈련 중 최대급의 하나가 킨 스워드입니다. 류큐 아사히 방송은 이 연습이 대만 해협 봉쇄를 겨냥한 공동작전 계획의 리허설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만 5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캐나다와 호주와 함께 참가한 킨스워드 2025년에서 미국은 이시가키 섬에 HIMARS 고기동 다연장 로켓을 전개했습니다. 이시가키는 대만에서 동쪽으로 27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연습의 골자는 류큐와 필리핀을 따라 미사일과 하이마라스로 두텁게 화력선을 구축해 펄라 해군의 서태평양 접근 축을 지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구도에서 일본은 탄약과 연료, 주요 물자의 지속 보급을 보장하는 후방 동맹 역할을 맡습니다. 태평양판 방화벽은 브라우저가 아니라 포대가 설치합니다. 연습과 병행하여 일본은 류큐 전역에 고정 방어망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류큐 북단 아마미에는 연안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전자전 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부의 오키나와 일대에는 미군의 두터운 주둔과 함께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 해상자위대의 신규 대함 및 전자전 부대가 전개를 마쳤습니다. 미 해병대는 2023년에 이곳의 해병연안연대 마린 리토럴 레지멘트를 창설했습니다. 남부, 곧 대만과 가장 인접한 미야코와 이시가키, 그리고 요나구니에는 해안 감시와 경보 통제, 대함 미사일 부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대만 해협 공동작전 구상을 마련한다는 보도는 2021년부터 이어졌습니다. 구상에 따르면 미 해병대는 충돌의 초기 단계부터 류큐 일대의 일시 타격 기지를 조성합니다. 2022년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는 이 문안 작업에 본격 착수했고 그해 12월 일본은 방위 전략 관련 3부 문서를 공표하며 적기지 방역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준비는 군사 영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키시마 군도, 곧 미야코와 이시가키, 요나군이 지역 주민에 대한 비상 대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 공개된 초안은 주민 11만 명과 관광객 1만 명을 엿새 만에 본토로 공중 수송하는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조각들이 맞물리며 그림은 선명해졌습니다. 일본은 코앞에서 고강도 충돌의 위험이 커지는 현실에 맞춰 순수 방어에서 기동 방역을 결합한 유연한 모델로 사유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쿄가 이미 공식화한 전략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모스크바가 화면 속 승리 지도를 수정하느라 분주했던 시간 동안 키이우의 끈질긴 현실은 러시아의 허세를 지워버렸습니다. 극동에서도 허세는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키네지 2024년 시나리오와 류큐에서 강화되는 방어망은 일본과 미일 동맹의 작전 사유가 깊고 넓게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에 급변하는 안보 환경 앞에서 도쿄의 계산이 한 단계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서태평양 접근 축이 점점 제약되는 전략적 도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억제 역량 상당수는 아직 일정에 따라 배치 중이며 제1열도선 전역을 아우르는 완전한 봉쇄 전개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오판의 위험입니다. 류큐와 대만 주변 해역의 군사활동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판단이 어려운 회색지대 국면에서는 원치 않은 사건 하나가 3자 모두의 통제 불능의 에스컬레이션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작은 실수 하나가 연쇄 반응을 부르는 잠재적 열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 아는 교훈이 있습니다. 출퇴근 러시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밀치면 모두가 넘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피로 쓴 경고도 같습니다. 불의한 전쟁은 한 사람의 망상으로 시작되지만 끝낼 때는 이웃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계정세회부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회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